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종교적 이유 아닌 비폭력 신념에 대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첫 번째 판례인데요. 앞으로 우리 군 인권 관련하여 새로운 영역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봅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이야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비군 거부 이거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 일종의 병역의 연장선상이죠. 예비군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현역을 갔다 오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현역을 가기 전에도 병역을 거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도 워낙 심하고 또 전과자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실은 주변의 만류로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군에 입대했다가 이제 예비군 이제 소집 훈련에 이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속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거부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번 그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취지와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과 병역 동원을 거부한 것도 일종의 그 병역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역법 90조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런 일종인데 그동안은 특정 종교에서 그 집총 거부 그 종교 교리에 의해서 집총을 못 하겠다. 그게 이제 인정됐었는데 이번에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도 인정된 첫 사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결국은 비폭력에 대한 신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군대 갔다 온 분들 또 예비군 훈련 다 갔다 온 분들도 폭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당장 저도 비폭력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렇게 반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악용될 소지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데 현역을 복무하는 분들도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신 것이고요. 이분들은 다만 내가 6주 전투훈련은 도저히 이렇게 못 받겠으니 이것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대체역의 골자입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 6주 훈련을 안 받는 대신에 현역의 2배 가까운 이제 36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징벌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갔다 뿐이지 교도소에서 이제 그 교도관들을 이제 보조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대기 때문에 현역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번에는 예비군이었으니까 이건 지금 대체 복무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대체 복무 합니다. 아 그래요? 이 교정시설 가서 똑같이 그러니까 소집되는 날 이제 군부대를 가는 게 아니라 교정시설에 가서 이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군대는 전쟁이 나면은 다 동원되니까 전쟁하러 간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전쟁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교정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중구금 시설 그러니까 이제 흉악범들을 제외하고는 다 석방을 시키고 이 흉악범들을 이송하는 작전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교도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가까운 교정시설로 모두 이제 소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들어가서 그 업무를 이제 교도관의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났는데 흉악범들을 마구 탈출해가지고 날뛰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분들은 후방에서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죠.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하고 또 그게 인정됐다고 해서 예비군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집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대체 복무도 여전히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의 항소 내용을 보면 이번에 무죄 받은 사람이 그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
뭐 특정 게임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를 한 전력이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비폭력 양심일 수가 있느냐, 비폭력 신념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법원에서? 일단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그 건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법관님께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게임을 했다, 그러니까 폭력적 게임을 했다라는 것은 일고의 논의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보도자료를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체역심사위원회도 폭력적 게임을 한 것을 가지고만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상 세계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억지 주장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인정됐고, 이번에는 비폭력 신념에 대한 예비군 훈련 거부도 인정됐는데,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가 있나요? 예, 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와 증인들 중에서는 한 2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거 개인적 신념에 관한 부분은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건이 얼마 전에 저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내일 이제 그 보도자료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나올 텐데요. 조금만 언급드리자면, 앞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 예비역 병역 거부자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다른 지점은 이분은 그 예수교 장로회 소속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아마 제가 아는 바대로라면 우리 주류 기독교 신자인 예장에서 예비군 병역 거부를 나온 것은 아마 최초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종교적 양심 거부에 따라서 대체 복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교정 시설에서만 대체 복무가 가능합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정 시설에서만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국방부 대체역 그 제도 자문위원을 할 때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합숙 공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여와 증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게 사실은 교정 공무원이라서 아무래도 좀 교정 시설이 어려운 직종이다 보니 그 국민적 반발을 조금 덜 사기 위해서 처음 시행을 교정 시설, 즉 감옥에서 이제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 형태는 그 군인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은 이제 교도관에 이제 보조 업무를 하는데 뭐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이제 범죄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뭘 하기 때문에 보안에 또 뭐 중점을 둬야 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뭐 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그 감옥에서 살아본 바대로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복무 기간은 1.5배쯤 되나요? 2배쯤 되나요? 2배입니다. 36개월입니다. 2배 정도 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역 면탈의 이유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누가 36개월을 복무하기 위해서 여기에 신청을 할까? 저는 좀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요즘 현역이 한 18개월 정도 근무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체 복무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적체된 인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신청자가요. 저희 이제 심사가 되게 까탈스러운데요. 조사관이 일단 가서 이제 조사 문답서를 작성하고요. 학생생활 기록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두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뭐 장성 출신도 저희 위원들 중에 계십니다. 27명의 위원이 조를 짜서 일단 1차 심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올려서 전원회의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본인을 출석시켜서 저희가 되게 뭐 압박 면접과 공격적 질문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이것이 병역 면탈로 이어지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초중고 학창 시절에는 전혀 믿지 않다가 20살 넘어서 갑자기 믿게 됐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봐 다 그건 들여다보는 거네요. 최근에 저희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기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편입 신청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약간 좀 여화 증인 쇼핑하러 오셨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여화 증인이라는 교리는 좀 믿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담배를 피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혼전 성관계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술도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까탈스럽죠. 그래서 이 종교를 믿게 되면 그 위반 행위를 하면 제명을 당하거나 사법위원회가 열려서 책망을 받거나 이래서 굉장히 좀 수도사 같은 이런 이제 그 종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교세가 확장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복무로 간 분들의 거의 100% 여호와 증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 98%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쭤보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재허용하면서 작년 1월에 있었던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고요. 변희수 하사가 이제 4월 15일 이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한 8개월 만인데요. 저희는 승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근거로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복직을 결정해야 되고 전역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심신장애 이후에 고안 상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률을 아무리 근거법을 찾아봐도 고안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을 매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위법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과거 피우진 중령께서 그 보훈처장을 지내신 분이죠. 헬기 조종을 하셨는데 이제 한쪽에 유방암이 오셔서 유방암으로 이제 유방 절제 수술을 했는데 멀쩡한 가슴도 이제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기 조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유방 제거 수술을 했는데 군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와 사례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간부들은 이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그 병영 내 병사들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구분된 공간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 미 국무성이 발표한 트랜스젠더 관련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복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2018년 미 상원에 출석한 군 수뇌부, 그러니까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그 증언을 통해서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생활하는데 전혀 진향이 없다라는 진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미군하고 다를 거라고는 저는 하등의 뭐 차이라고는 징집이냐 모병이냐인데 트랜스젠더 하사인 변희수 하사는 이제 모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정책적인 근거를 볼 때도 저는 이번 그 강제 전역 처분이 굉장히 폭력에 가까운 아주 나쁜 전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병역 자원도 지금 모자라는데 뭐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애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군 수뇌부나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 같긴 한데 일반 병사들이나 혹은 초급 장교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크게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 뭐 우리 군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가 국외에 가서 수술을 하겠다라는 것도 군단장까지 모두 다 오케이해서 나가서 이제 정식적으로 했고요. 수술을 해도 좋다라는 진단서 발급을 우리 국군 수도병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그동안 많이 바뀐 거죠. 다만 우리 군 수뇌부가 워낙 이제 이런 문제를 겪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낯선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편견이 이러한 그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폭력, 학교 폭력 문제도 덩달아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군대 내 폭력도 사실은 엄청나잖아요. 뭐 가혹 행위도 마찬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좋아졌다에서만 그치어서는 안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이 도입되고 나서 구타 가혹행위 비중이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예. 왕따나 그 저기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폭력이나 또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근절돼야 되는데 사실은 스포츠 폭력이나 그 학교 폭력, 군대 내 폭력이 거의 유사성을 띠고 있거든요. 즉 권력 관계인 선후배 간에 뭐 고참과 후임 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서 예. 결국은 이제 저희 군인권센터 같은 곳에 신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 혼자서 가슴앓이 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면 충분히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군대 내에서 엄청난 폭행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구타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휴대폰이 도입되고 나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사라졌다 많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사적인 그 영역이 보장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핸드폰 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후임을 괴롭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즘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단장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세대 병사들에 맞게끔 신고 체계도 다변화돼서 언제라도 이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도 그 고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애들 괴롭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애들 괴롭힐 시간에 혹은 뭐 구타나 이렇게 가혹행위 할 시간에 자기가 가서 휴대폰 하면 더 좋으니까 그래요. 휴대폰 처음에 도입할 때 이거 안 된다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8년 전에 9년 전에 이걸 처음 도입해야 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 댓글이 드디어 이제 빨갱이들이 군대를 전복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휴가도 못 나오고 통제받는 공간에서 이 휴대전화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 뭐 저희 주장도 성경 지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군 당국이나 수뇌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제 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그 병사들이 시간 통제를 받고 좀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좀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 군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중수청 설치 문제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수사청 설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다 안 했다를 두고 공방이 오고 있는데요. 각각 여야 입장 들어보죠. 여당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박범계 장관이 처음 장관 취임 인사를 끝낸 직후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워딩이 있습니다. 그 워딩이 뭐였냐면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역량에 후퇴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는 속도 조절을 혹시 주문한 게 아니야 검찰 개혁에 관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중대수사청 문제가 발의되면서 이제 좀 그 정부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유형민 실장이 이번에 또 그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약간 워딩을 좀 혼란이 있게 유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긍정하면서 넘어가다가 속도 조절을 마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게 혼란이 오게 된 건데 그냥 워딩 그대로 보면 수사권 조정이 잘 안착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의 후퇴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 개혁을 추진하되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 깊게 살펴달라고
대통령께서 주문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서로 의미 다르게 해석한다고 속도 조절로 뭐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다는 건지 엑셀을 밟으라고 했다는 건지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게 여당 관계자들마다 말이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 밟으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급발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무시됐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청와대의 최고위직 비서가 왔으니까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저희가 아까 뭐 난해한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고요. 꼭 했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라고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 밟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비서실장이 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혼란이 초래했다면 그건 비서실장 탓이지 야당 탓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전 최고 말대로 오해를 살만한 워딩을 하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야당 의원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제 긍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후에 어찌됐든 뭐 혼란을 초래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오후에 다시 또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 부분을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된 것이고 속도 조절을 정확하게 주문한 바는 없다는 거죠. 아니 속도 조절 주문했냐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그래서 야당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유도한 답변입니까? 이거는 오히려 만약에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답변을 잘못한 거면은 유영민 실장은 비서실장 물러나야죠. 앞으로 이런 혼란이 한두 번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유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이제 현역 정치인이 아직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정무적인 대응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하면 비서실장이 물러날 일입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모양새가 되게 안 좋았던 것이 유영민 비서실장이 자신의 책임에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박범계 장관과 유영민 실장 그다음 신윤 수석이 있는 자리에 배석하지도 않았던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갑자기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사실 정정을 요청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뭡니까? 관심법입니까? 아니면은 뭐 덮깁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미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특별한 워딩이 있었냐에 대해 가지고는 박범계 장관이 답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 다 아실 텐데 신현수 수석의 문제, 이번에 속도 조절론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보수 언론과 야당은 레임덕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데 최근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또 소폭 오른 그런 지지율도 나왔고 그리고 정말 레임덕이라고 하려면은 뭐 미래 권력들이 현재 권력을 뭐 탈당하라든가 압박하거나 그때 레임덕이 오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레임덕 조짐까지는 안 보이는 게 아니냐 이게 중론인데 어떻게 보세요?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지지율 40% 콘크리트층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야권이 한번 레임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좀 명확히 기억하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을 이거는 여권 내에 비주류가 득세하려는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라인이 올라오고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누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레임덕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연설을 했더니만은 진짜 레임덕이라고 이제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제는 허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야권에서 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알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신현수 수석도 그렇고요. 아까 저희가 짚었던 유영민 비서실장의 답변 논란도 그렇고요. 이건 뭐 야당이 뭔가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뭐 이렇게 유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본인들 집에 불 지른 다음에 본인들이 불 끌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권력 누수고 레임덕이고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영환 민정수석이 항명사표를 내자마자 이거는 청와대의 기강이 무너진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비슷한 상황에서 야당도 비슷한 주장할 수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야당 역할을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 했는데 걱정되는 것은 실제로 당정청 간에 뭐 불협화음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봐요?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이 있으려면 실제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대립되는 의견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의 의중이 무엇이냐
그 해석에 관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고 바로 또 정정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충돌로까지 해석하는 거는 좀 많이 나간 해석이라고 보고요. 또 레임덕 얘기 말씀하셨는데 뭐 레임덕은 그냥 하도 저 국민의힘 쪽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유승민 의원 사례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이제 차기 되게 그때 당시에도 유력한 어떤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정면으로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이제 청와대 뭐 일부 그 비서들이 뭐 까분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 국회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당정청 아까 불협 포함이 뭐냐고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셨는데 오늘 당장 가덕도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공무원들이 세금 들여가지고 어디 의뢰해가지고 컨설팅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정책 사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만을 믿고 나가지 않겠다. 나중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는 인식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바로 레임덕의 증거입니다. 예. 자, 가덕도 얘기 나왔고 아까 이전 최고가 야당은 야당이 할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 부산 방문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건 선거용이다. 선관위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전 최고 말처럼 역대 정부가 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야당, 지금 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선거용이다. 고발하겠다. 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 고발해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식으로 고발하는 예. 거겠습니까? 이 문제를 환기시키겠다는 것이고 특히 부산에 대해 가지고는 최근 과덕도 문제 공무원들까지 반대할 정도로 성급히 추진된 것인데 이렇게 여야가 계속 이제 헛공약 남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뭐 야당이 지적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정말 선거 5일 전에도 청주하고 대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간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40여일도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에 아주 임박한 일자도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그거와 겸해서 이제 일정에 따라 부산을 방문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뭐 다 선거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더군다나 저희는 고발까지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하셨다가 탄핵까지 당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이후로 대통령이 뭐 선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은 인정된다 봅니다. 예. 오늘 방금 전이네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 통과했다. 그럼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으니까 본회의 처리는 뭐 시간 문제겠네요. 이거. 제가 하태경 의원이랑 99%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데 1% 일치 안 하는 게 가덕도 문제인데 사실상 이게 부산에서 지금 이제 여야가 공의 광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제가 민주당에 이제 장경태 의원하고 친하니까 국토위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국제선 공항이냐 국내선 공항이냐 아니면 군공항까지 이전하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한 지난 4개월 동안 답변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이번에 공무원들 보고서 보니까 그 문제를 짚었더라고요. 적어도 국민들한테 공약을 내놓고 팔려고 하면요. 이게 무슨 공항인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도 없이 이거 팔아먹는 것 자체가 참 정치권이 비윤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전 최고의 그런 가덕도 비판에 대해서 부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게 사실 선거라는 게 제가 2012년에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도부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게 한 번 이제 그 과장된 공약이 나오면은 상대는 소위 이제 콜 레이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 그 당시에 복지 공약이 그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처음에 5년간 100조, 200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한 뒤에도 그것을 절반도 못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공약이 굉장히 셌는데 지금 공약 이행률을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 이런 것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는 비록 같은 당에 있지만은 가덕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두서없이 양당이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청취자분들께 제가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특별법에 따라 절차를 좀 간소화한 것이지 절차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사전 평가는 진행하기 때문에 그 평가 과정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건의 경우에 이제 이른바 예타를 면제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검토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또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 특별법이 도입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부산 얘기 나왔으니까 선거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내일부터 투표 시작되네요. 예, 맞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양일간 이제 권리당원을 상대로 하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원 50%, 그 다음에 일반 시민 50%로 이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이제 그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제 일반 시민 대상으로 또 하고 거기서 또 혹시 온라인 당원 중에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투표해서 3월 1일 날 결정합니다. 3월 1일 날 결정하고 국민의힘은 조금 늦네요. 그것보다는 3월 2일 날, 3월 3일 날 여론조사에서 3월 4일 날 발표를 하는데 예. 그 여론조사 100%죠? 예, 저희가 이제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을 조금 반영했는데 20% 정도 반영했는데 지금 본 경선에서는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정할 때 안철수 대표의 입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한 룰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후보들 간의 이 룰에 대해 가지고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뭐 이견 있습니다만 결정됐으니까 다만 네. 나경원 후보도 그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 역선택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봐요? 저는요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역선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유력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단일화 상대인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 아니면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보다 민주당 지지자에게 더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아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경원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금태섭 의원이랑 이 중에 누가 제일 싫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답변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이제 또 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정해진 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하면은 또 다른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치인 인지도 랭킹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만한 분인데 여성 가산점 10%가 적당하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당장 저희 당의 이제 본경선 후보인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여성이지만은 가산점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뭐 하나를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대표가 이걸 계속 얘기하려 그러면은 본인이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한 지점 하나를 내려놓으면서 만약 제기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이상 정해진 시한 내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정치평론가로서 나경원 의원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까지 역대 모든 선거의 역선택은 입증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안철수가 싫어요? 나경원이 싫어요? 게다가 이게 정치 고과여층을 상대로만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역선택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반인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역선택 가능성 거의 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은 좀 원사이드하게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이 돌던데 어때요? 근데 이것도 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또 무슨 동정론 얘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한번 결과를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열린민주당과 단일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당연히 진행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여러 차례 그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것 같고요. 아마 그 지금 열린민주당 말고도 그러니까 시대전환의 그 조정훈 대표 그 후보하고도 이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것 같은데 3월 1일 날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일주일 내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군소 여당들 같은 경우 군소 여당은 좀 이상한데 범여권 합시다. 군소 범여권 정당들 같은 경우에 그 사실 단일화에 있어가지고 룰 협상할 때 굉장히 불리한 것이 결국 김진애 의원이나 조정훈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 사퇴 그 의원직 사퇴 시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3월 1일에 후보가 결정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협상 일정을 좀 끌게 되면은 룰 가지고 그분들이 뭐 강하게 협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민주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범여권의 단일화 과정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하신 대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문제는 야권의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한 명이 선출되고 그 사람과 다시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룰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보통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뭐 당원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여론조사에 대한 룰은 문항 정도로 이제 좁혀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더해가지고 금태섭 안철수 단일화의 사례를 들면은 TV 토론을 몇 번 할까도 굉장히 안철수 대표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다 고려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단일화 국면들처럼 좀 애매한 조건들을 내세우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항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후보가 더 경쟁력 있겠습니까? 이 질문과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측은
앞에 얘기한 경쟁력 이 부분을 훨씬 선호할 것 같단 말이죠. 이걸로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경험해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입시제도 하에서 대학 갑니다. 뭐 그건 그렇습니다. 네. 꼭 애매한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 않을까 이거 고민하는데 지금 적어도 서울시장에 나온 분들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룰 때문에 내 메달 색깔이 바뀔 거야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정작 본선 나가서 여당 후보는 어떻게 붙겠습니까? 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의 단일화, 가장 감동적인 단일화는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였는데 예.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발산한 것은 무한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무당을 양보를 했죠. 나라는 학생은 어떻게 해도 대학 간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룰 협상에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전 최고 생각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노무현이 아닌 거고 나경원이 노무현이 아닌 거고 그 오세훈이 노무현이 아닌 건데 제가 봤을 땐 이 기회에 각자 좀 통 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야권 단일화는 상수일 것 같고요.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권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 드리면 좀 고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쪽은 누가 후보가 됐으면 한 바람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글쎄요, 뭐 그 두 분 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은 조직이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한 조직으로 뭉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대선으로 다져진 어떤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누가 됐으면 좋겠는지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우상호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상호 의원이 예. 그래요.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봤을 때 우상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봅시다. 예. 부산시장으로 좀 가볼까요? 부산은 여권, 야권 동의 지금 경선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여권은 너무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흥행이 좀 흥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야권은 지금 너무 처절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예를 들면 지난 지방선거 때 제주도에서 여권에서 치열하게 경선에서 붙었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권을 미는 게 아니고 다른 후보를 밀어버렸거든요. 그런 또 후폭풍이 역로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요? 그 예전에 그 경선의 후폭풍이라고 할 만한 사안이면은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경선 그 후폭풍 때문에 새누리당은 둘로 분열되어서 계속 내려왔고 결과적으로 그때 경선에서 제기된 두 가지 사안 때문에 두 명의 대통령이 감옥을 갔습니다. 하나는 최태민 건이고 하나는 그 당시 BBK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상처가 나는 경선이 되면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에 피해가 간다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까지는 신경전이 강한 것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어떤 구체적인 폭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약간 뉘앙스를 띄운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선거 때문에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영속적으로 나갈 폭로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상에는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박민식, 이현주 단일화를 한 거고 뭐 이현주 후보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가다 보니까 불법 사찰 의혹이 터졌는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전 최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혹 단계에서 원래 가장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선거 전까지 여권이 빠른 규명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근데 그것은 또 뒤집어 말하면은 결정적인 뭔가가 나올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권만 봐도 있듯이 문제가 있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또는 누구에게 보고되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 여당의 사찰 문건이라 한 것을 보고받고 다시 내려보낸 것까지 인정되지만은 그게 그냥 통상적인 업무였다. 그리고 그것이 직을 박탈할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박형준이라는 사람도 MB 정부의 실세였던 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만들든지 그 위로 올라갔을 개연성은 있고 그게 뭐 어디 내려갔을 개연성은 있지만은 반대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의 사례 보듯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개연성이 큽니다. 아니 선거판에서 여론 방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규명하지 않고 계속 그냥 연기만 피울 건데 그 정도 가지고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이다. 지지율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저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크게 선거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박형준 후보와 이현주 후보 사이에 이 TV 토론 과정에서 등장했던 과거 뭐 그 게임 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뇌물수수 의혹이라든가 거기에 박형준 후보가까지 개입된 거 아니냐 아니면 양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서로 뭐 명예훼손으로 형사 책임을 질 발언이니까 신중해 달라는 아주
좀 얼굴 붉히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의혹이 있으면요. 저도 선거를 치러본 입장에서 후보 토론회에 가서 면전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기 전에 보통 좀 팔릴 만한 의혹이고 그리고 좀 개연성 있는 의혹이면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먼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라는 걸 들고 언론에 제시했을 때 언론이 안 받아주면 보통 후보가 직접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완성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의 방증입니다. 자, 토론 얘기 했으니까 예. 뭐 두 분 다 뭐 선거에 나가시려고 애썼던 분이고 또 떨어져 낙선의 경험도 있으시고 예선 탈락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토론이 많이 남았는데 보통은 토론쯤 가게 되면 이미 누구를 찍을지 정해놓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을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최종 승패를 가를 수 있느냐, 토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 부분 어떻게 봐요? 이번에 안철수 금태섭 토론이 잘 보여줬죠. 안철수 대표가 토론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은 아주 나쁜 버릇 하나를 고쳤습니다. 예전에는 토론에 주제에 없는 걸 괜히 자기가 들고 나왔다가 망신 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은데 MB 아바타 이런 건 던지고 네. 뭐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실망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은 그냥 중간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번엔 금태섭 의원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안 물어본 걸 던졌어요. 예. 사실 퀴어 축제 이게 사회적으로 뭐 논쟁적인 사안인 건 맞지만은 예. 적어도 그 야권 후보를 찍을 만한 유권자들에게는 그 시험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거 시험 과목을 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흥에 겨워가지고 갑자기 그걸 던진 다음에 이렇게 공세를 펼친 것인데 금태섭 의원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보수 유권자에게 표를 얻으려면은 그것보다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왜 정체성이 민주당에 가깝지 않은지 설명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예. 그냥 거기 꽂혀가지고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야권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안 물어봤거든 이러고 끝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금태섭 의원은 의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금태섭 후보 본인이 내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의미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층이 있다면 그 지지하고 있는 층으로부터 아주 확고한 지지를 얻겠다. 그래서 어차피 본선에서 진출하지 못할 거라면 내가 이 정도의 유의미한 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꺼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TV 토론이 결국에는 뭐 후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자살골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아니, 저는 예를 들어 동성애 관련 문제가 얼마나 많은 고정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지난 2017년 대선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보여줬다. 그것만으로 선거에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선거 토론에서 가장 기억 남는 한 방에 그 이슈를 정리하는 발언은 안희정 지사가 예전에 대선 경선 나와가지고 제 이름이 왜 희정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희를 거꾸로 뒤집어서 희정이라 지었습니다. 예. 이거 보수 지층에서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금태섭 의원은 시험 과목 잘못 풀었습니다. 예. 자책골 얘기하니까 또 과거 강원도 도지사 선거가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예, 너무 특정 후보가 토론을 생각보다 너무 못해가지고 점수를 정말 많이 까먹었었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토론쯤 들어가면 이미 마음속에 지지자를 정해놓고 들어가기가서 바뀌는 게 쉽지는 않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죠. 지금까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에 드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44명이 줄어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하루 평균 421명 꼴입니다. 이 중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는데 핵심 지표가 되는 지역 발생 확진자만 놓고 보면 전날 기준으로는 427명, 거리두기 2.5단계 범위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거리두기 2단계 범위인 평균 39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표가 좀 좋아진 거죠. 다만 이제 최근 설 연휴 여파라든지 또 이제 거리두기의 좀 완화 영향이 얼마든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고 또 최근 감염 추이가 확진자 규모가 당분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일 발표되는 단계 조정안은 완화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아예 없다고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일단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한 번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전주와 비교했을 때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거리두기 조정 당시 2주 전이겠죠. 이때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요. 또 뭐 그렇다고 단계를 다시 올릴 정도의 어떤 확산세도 현재로서는 아니고 또 뭐 거리두기가 워낙 장기화되고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 보니 뭐 현실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대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연장이 되더라도 세부적인 방역 조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원래 이제 당국이 거리두기 조정과 또 별개로 직계가족 제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이것도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이제 당국이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정책이다. 그러니까 재확산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급격하게 좀 변화할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 기자가 얘기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사실 거리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3단계보다도 더 강한 지금 제재를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금지는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들려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내일 오전에 발표가 나오니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예, 백신 이야기도 해보죠. 내일 백신 접종이 시작인데 특정 개인이 1호 접종자가 되는 건 아니고 전국 동시 접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원 및 종사자들 중에서 접종에 동의한 분들 한 29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호 접종자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았는데 당국은 따로 한 개인을 지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발표한 참고자료를 보면 특정 한 명을 1호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에 의미를 두고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내일 이제 현장 상황을 서울 도봉구 보건소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요양시설 종사자 한 60여 명 정도가 백신을 맞는 장면이 TV 전파를 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1호 접종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걸 두고 사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 논란을 좀 의식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 이제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해외 다른 나라들은 의료진이든 고령자든 정부 수반이든 이렇게 좀 다양하게 1호 접종자를 이렇게 특정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호 접종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따로 가질 수가 없게 됐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현장 방문을 위해 1년 만에 부산을 찾았는데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참석한 행사는 이제 부산과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죠. 이곳에 800만 시도민들의 어떤 공동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계획이 담긴 어떤 행사입니다. 항만, 공항, 철도 등의 이 운송 체계가 다 모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부울경 지역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담고 있는 행사였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물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또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의 고유 인사들이 거의 총결집을 부산에 했습니다. 세 곳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부산의 부전역, 또 이 가덕도 신공항이 예정된 가덕도 인근 해상, 또 부산 신항을 차례로 방문을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를 챙기기 위한 현장 방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실상 선거 개입 행보 아니냐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희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면서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행사에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이제 보고를 하는 일정이 같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드루킹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희영 원내대표는 피고인들과 같이 한 아주 불성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이 지역균형 누질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일정이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다라고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를 반박하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그 취지를 좀 훼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엠바고라고 하죠. 보도 시점 제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정이 바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산 일정을 미리 공개를 했어요. 엠바고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고 몰상식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 일정 공개한 거, 또 탄핵 운운한 막말, 또 이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선거용이라고 치부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지 않고 재차 이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통령의 방문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엠바고 타령이냐라면서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방문했을 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방문했을 때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느냐, 심지어 그때 고발까지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방금 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그러면 내일 본회의 안건 올라가고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거대 여당이 앞장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국민의힘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무난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토부나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다라는 내용의 어떤 보고서가 어제부터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좀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서 송구하다 그러면서 반대한 게 아니고 당시 특별법의 내용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고 현재는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반영이 돼서 이견이 해소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국토부가 이제 사업비가 최대 28조 원까지 이른다 이런 문건의 문구가 여러 방안 중에서 국내선이나 군 시설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고비용의 경우를 가정한 추산이다라고 좀 의미를 축소를 했고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야당임에도 한술 더 떠서 아예 국토부 이런 보고서를 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서 최악의 토건 사업이다. 선거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라는 생각은 대국민 사기다. 거대 양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오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고형 이상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보이콧 이야기까지 했는데 관련 여론조사 나왔죠? 예, 리얼미터가 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2월 23일 전국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그 법안 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였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6%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한다는 응답이 이제 상당히 매우 높게 나타나서 금고형 이상 중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보게 되면 약간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좀 높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약 40%가량 나왔고, 다른 지지 정당이라든가 지역 연령별로 봤을 때 모두 이제 찬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예. 각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할 때 항상 이렇게 지지 정당별로 좀 답이 갈려서 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하는 응답보다 약 3배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이 어떤 건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의협에서도 총파업까지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여론이 따가운 거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의사들의 어쨌든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이 고조되어 있어서 이 불안에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법안과 그것을 이제 연관 지으면서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해서 또는 의협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은 생명을 다루는 이제 숭고한 직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신뢰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더 불거졌다고 한다면 의사 또는 의협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가 사실은 거의 상실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데 대해서 아마도 위기감을 느끼고 좀 입장을 좀 완화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논란이 일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간호사에게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 백신 접종 권한을 임시로 허용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뭐 병원 가면 우리가 대부분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죠. 다만 관리 감독을 의사가 하는 것이고 처방을 의사가 하는 것이니까 그 관리 감독에 따라서 간호사가 놓는 건데 아마 이번에 이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당연히 그 주사는 당연히 간호사가 놓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텐데 그것은 이제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제 간호사가 주사를 이제 놓는 것인데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의사들이 보이콧을 한다 하면 뭐 당연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문제로 또 비화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이게 접종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판단하에.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 지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만일 의사들이 그 백신 접종을 보이콧한다면 이런 가정하에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지사가 이런 걸 들고 나온 게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이걸 가지고 국회를 정치권을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실 CCTV 설치는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환자 반응은 좋고 국민 여론도 상당히 높게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지금 이 CCTV 설치와 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하자. 이거 같이 묶어서 자신의 어떤 정책 아젠다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차기 대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굳히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민적인 어떤 우리 국민이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뭐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료와 관련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어쨌든 정보의 주권들 이런 투명성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 인식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대권 주자로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 사안을 잘 포착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수술실 CCTV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살펴보면은 뭐 경기도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국적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뭐 이제 추가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후에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실 CCTV나 또 의사들 이 중대 범죄에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다시 획득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 두 개 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로서는 이걸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고. 네. 재보궐 관련 이야기도 해보죠. 지금 MB 국정원 정치인 불법 사찰 의혹에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다, 공작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부산 쪽 여론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제 KBS 부산 MBC가 공동으로 리서치에 이제 의뢰를 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에서 이른바 다자구도라고 하는 여야의 출마한 후보들을 다 선택지에 놓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26.1%,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17.7%, 국민의힘 이현주 후보는 7.4%,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는 3.3 이제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구도에서는 이제 박형준 후보가 좀 이제 앞서 있는 그런 흐름이고 김영춘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이제 KBS 부산과 부산 MBC 조사에서 지난 1월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이 4.5%포인트 이제 상승을 해서 좀 격차가 줄었고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여야 대표 후보인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 간의 1대1 양자 대결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박형준 후보 45.8%, 김영춘 후보 33.3%였습니다. 여기서도 좀 격차가 좀 있긴 한 상황인데요. 지난 이제 1월에 실시한 이제 같은 조사에서 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한 15%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10%포인트 초반대로 격차가 나고 있어서 최근에 이런 미세한 변화가 혹시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1차 조사 때보다는 2차 조사 때 김영춘은 오르고 박형준은 내리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네. 같은 조사에서 네. 민주당이 뭐 당연히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을 앞서게 나와 있어요. 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4.7%로 나왔고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4.2%입니다. 그래서 뭐 0.5%포인트 차인데 뭐 이 정도면 이제 사실은 어디가 앞섰다, 뭐 어디가 이제 뒤쳐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통계적으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팽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부산이라고 하면 어쨌든 보수적 정서가 강하고 그러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월등히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예. 최근 조사들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거의 차이가 없는 팽팽한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는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난 같은 이제 KBS 부산 MBC 조사에서 1월에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격차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이런 이슈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전개의 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가덕도 이슈는 뭐 거의 상수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조금 좁혀진 이유는 그러면 그 박형준 예비 후보의 사찰 문제 네. 그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것은 먼저 그 국민의힘 정당의 후보인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 그래서 또 경쟁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까지 뭐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아마도 이제 가덕도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고 후보들 간의 지지율 부분에서 박형준 후보 또 김영춘 후보 이 격차가 좀 좁아든 것은 아마도 이것이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민주당의 중앙당 쪽에서 어떤 파상적인 공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앙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다소간 추가적인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다소간 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꿨어요. 코로나19 속 또 다시 개학 시즌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가 개학인데 교육부 방침은 일단 나온 상태인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죠. 이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제 서울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부모와 교사, 그러니까 학부모 16만 명, 교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조사에서 학부모의 70% 이상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한 조건이 있고요. 예. 전교생의 3분의 1을 등교를 이제 등교 원칙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존보다 등교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제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도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이제 등교 원칙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학부모 16만 명, 교사 10,000명이니까 총 17만 명이 넘는 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표본이 이렇게
많은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경우가 있나 싶은데. 되게 이제 교육청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예. 이제 그런 이 관련자들, 그러니까 학부모와 교사 이제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많은 이제 대규모 조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이제 지금 서울시 교육청도 아마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74.2%, 네. 예비 중1 학부모는 76.3%가 등교 원칙을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 보내야 된다. 여기에 찬성했는데 네. 아까 윤희용 센터장이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날 전제로 달았습니다만 네. 우리가 한 번도 3단계를 간 적이 없거든요. 네. 뭐 확진자가 막 뭐 세 자릿수 이렇게 막 쏟아지고 했을 때도 3단계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또 뭐 4월에 날씨가 불 거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어쨌든 학교를 가야 된다. 여기에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은 뭐 이제 57%, 51%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교사들에서도 이제 등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높긴 한데 학부모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높았는데요. 70% 뭐 80%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가 74.2%, 중1 학부모의 76.3%였고 중학생은 뭐 70.7%였는데 학부모들이 어쨌든 저학년인 경우에 또는 신규 학교에 들어가는 학년인 경우에 학교를 가지 않은 작년에 1년 동안 경험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 자녀의 어쨌든 정서에 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는 학교에 적응함으로써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감들이 상당히 학부모들 사이에 큰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지금 이제 엄마와 아빠 이제 양부모가 다 이제 그 직장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자녀를 하루 종일 관리해야 되는 데에 따른 이제 부담과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좀 인식이 커지게 되면서 이런 여론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서적에도 좋지 않고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또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사교육비 지출이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학교를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